혹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대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실 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저는 압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침묵뿐이라면 그 서운함은 뼈에 사무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한다는 그 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놓아버린 덫입니다.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려서 밤마다 서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것 하나만 달라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집거실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탁자 위에 리모컨이 있고 어쩌면 다 식은 찻잔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 휴대폰입니다. 들어보면 별것 아닌 물건입니다. 손바닥만한 얇은 기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물건이 우리 집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화면이 반짝 켜질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듭니다. 혹시 아들인가? 혹시 며느리인가? 그런데 들여다보면 광고입니다. 약국 할인 문자입니다.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끄고 찻잔을 한 모금 마십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손은 여전히 그 전화기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전화기를 기다리는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대단한 소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딱 그것만 들으면 오늘 하루가 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글자가 참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전화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화기보다 더 무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며느리에게 걸어둔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짐.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지만 정말 사랑이 맞았는지 오늘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아니면 조용한 시골 마을이신지 사시는 곳 이름을 댓글에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이 목소리가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이다. 참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해져 보시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살이신 순자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주말에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금요일 새벽부터 움직이셨습니다. 시장에서 솥뼈를 사와서 12시간 동안 곰탕을 끓이셨습니다. 가스불 앞에 서서 거품을 걷어내는 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딱 한 번 부드러운 두부가 좋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3년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국에 두부를 넣을 때마다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거 좋아할 텐데 침대 시트도 새로 갈았습니다. 며느리 신을 실내화도 하나 새로 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낮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상을 차리는 할머니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국에 파를 썰면서 눈이 매워졌습니다. 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매웠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번만 멈추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더 아픈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할머니는 아들 집 아파트 동호수를 모르셨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보내온 택배 송장에서 주소를 슬쩍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 이름은 알겠는데 몇 층인지는 끝내 모르셨습니다. 3년 동안 내 아들이 몇 층에서 잠을 자는지 모르는 어머니,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며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에게 제가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 만약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이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었으면, 야, 이거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와서 수저라도 놓아라 하고 소리쳤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딸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겠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친딸이면 소리를 치든 이해를 하든 어떻게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치면 시어머니가 무섭다는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결국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으로는 얘야 쉬어라 말해놓고 정말로 쉬는 며느리를 보며 혼자서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답 없는 시험 문제를 내놓고 며느리가 맞추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맞혀봐라. 세상에 이보다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못 푸는 문제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게 들이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내 딸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소파에 누워서 엄마 밥 차리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친딸도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저울. 그 저울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자야,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힘든 거야. 며느리는 딸이 아니야. 그렇다고 남도 아니야. 며느리는 내가 선택한 귀한 인연이야. 딸이 아니어도 소중할 수 있어. 그 말이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귀한 인연, 딸이 아니어도 소중할 수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딸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딸의 역할까지 기대하게 됩니다. 살갑게 굴어라, 부엌에 들어와라, 전화해라, 안부를 물어라. 그런데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기대의 무게가 확 줄어듭니다. 손님이 편히 쉬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부엌에 안 들어와도 괘씸하지 않습니다. 김치를 담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막 담근 김치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맛이 궁금해서 자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맛이 변합니다. 잘 익으려면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관계가 쉬워집니다. 뚜껑을 덮고 시간을 주면 제맛이 나는 날이 옵니다.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뚜껑을 닫아둔 내 마음은 최소한 상하지 않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 달라지셨습니다. 주말에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해도 12시간짜리 곰탕을 끓이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하고 부족하면 밖에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쉬어라 말하고 정말로 편하게 쉬게 두셨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서운함이 없었냐고요?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시니 조금씩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를 귀한 인연으로 바라보기로 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느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동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살이신 동철 할아버지는 시아버지이십니다. 이 분은 말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수고 많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드시고 텔레비전 보실 때도 가만히 계십니다. 질문도 안 하십니다. 월급이 얼마냐? 적금은 부었냐? 둘째는 언제냐?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신데 가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수고 많다. 이 한마디가 어떤 칭찬보다 따뜻하게 느껴져 동철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날 때 항상 대문 밖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차가 골목을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비가 와도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시간. 아마 이분만의 사랑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도 한 분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철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며느리한테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월급은 좀 올랐냐? 집은 언제 넓힌 대로 옮길 거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나 확인하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가 눈에 띄게 방문을 줄였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금방 일어났습니다. 나중에야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만나면 취조받는 기분이래요. 취조. 그 말이 할아버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미국 UCLA 대학교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가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부위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아버지의 질문이 며느리 귀에는 따뜻한 관심으로 들린 게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은 바람처럼 가벼웠는데 며느리의 머릿속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철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묻지 않겠다. 궁금해도 참겠다. 대신 만날 때마다 딱 한마디만 하겠다. 수고 많다. 우리 며느리. 여기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며느리에게 흔히 하는 말 중에 당장 바꿔야 할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 말은 걱정이지만 며느리 귀에는 내 몸을 평가하는 말로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오늘 보니까 예뻐 보인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적금은 얼마나 부었어? 이것은 궁금한 것이지만 며느리에게는 신문입니다. 바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묻고 싶으시면 가볍게 이렇게만 하십시오. 요즘 일은 좀 어때?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더 파고들지 마십시오. 둘째는 언제 나을 거야? 이것은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바꿀 표현이 없습니다. 침묵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며느리의 몸이고 며느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손주가 보고 싶어도 이 한마디는 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3초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십시오. 그 3초 동안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해명하거나 변명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3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열년 쌓인 서운함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반찬도 안 주셔도 돼요. 돈도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멋지게 건강하게 사시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이 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돈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원했던 것은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있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그들도 편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동철 할아버지의 그 대문 앞 뒷모습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찾아
헤매실 필요 없이 이야기가 먼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뜨거운 전쟁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살이신 영희 씨는 스스로를 꽤 현대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보내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반찬 가게에서 한 달에 50만 원어치씩 사서 보내셨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니 며느리도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희 씨에게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무슨 반찬을 맛있다고 했는지 꼼꼼하게 적어 두신 수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연근조림 맛있다고 했지. 그 전에는 멸치볶음을 2번이나 집어 먹었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목록에 맞춰서 반찬을 골랐습니다. 정성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짧은 문자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가끔은 그 문자마저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좋은 걸 사서 보내는 건데 이것도 부담인 건가.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며느리의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반찬을 보내시는데 우리 집 애가경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반은 못 먹어. 그런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 안 보내셔도 된다고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고, 받으면 감사 인사를 길게 해야 할 것 같고, 전화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럴 바에 그냥 조용히 받아두는 게 편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희 씨도 진심이었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과 배려 사이에 말하지 못한 틈이 생겼고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로턴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이 골라서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이 직접 고르게 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성껏 고른 선물보다 상대가 스스로 고른 선물이 상대를 더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상대가 원하는 방향과 어긋나면 정성은 짐이 됩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은 이 비유가 와닿으실 겁니다. 내 밭에서 상추가 잘 되어서 한 소쿠리 가득 따서 옆집에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어머 이게 웬 떡이냐며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번째는 문 앞에 놓고 오면 한참 뒤에야 가져갑니다. 네 번째는 문 앞에 소쿠리를 못 본 척합니다. 옆집 사람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옆집 냉장고가 이미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면전에서 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웃이니까. 며느리는 이웃보다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영희 씨는 결국 반찬 보내기를 멈추셨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에 돈을 넣고 쪽지를 한 장 넣으셨습니다.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딱이 한 줄. 며느리에게서 처음으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오늘 애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 먹었어요. 영희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멈칫하셨습니다. 내가 50만 원어치 반찬을 보낼 때는 오지 않던 이 마음이 몇만 원짜리 봉투 하나에 돌아왔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느냐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늙어서 음식 못하겠다. 나가서 먹자. 그리고 자기 카드로 계산합니다. 사흘 동안 장을 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준비하고 반나절 만에 다 먹고 가버리는 그 허탈함 대신 깔끔하게 식당에서 웃으며 먹고 웃으며 헤어지는 것입니다. 음식 재료비나 외식비나 돈은 비슷하게 듭니다. 그런데 마음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웃으며 밥 먹는 시간,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반찬을 멈추는 것이 정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짐이라고 느끼는 정성을 거두고 며느리가 진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한 단계 더 깊은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기대하던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반찬도 멈추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거두어들인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꿔서 다른 곳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손주에게 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살이신 미경 씨는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신 뒤로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손주 민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미경 씨는 매주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가셨습니다. 한글 공부 교재도 직접 골라서 가져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놀이 중심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미경 씨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한글 정도는 떼야지. 내가 우리 아들 키울 때는 5살에 벌써 받아쓰기를 했다. 그래서 며느리 몰래 손주한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서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미경 씨의 옷장 서랍 안쪽에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탕 한 봉지입니다. 손주가 올 때마다 할머니가 몰래 서랍을 열고 사탕을 하나 꺼내줬습니다. 엄마한테 비밀이야. 손주는 깔깔 웃으며 사탕을 입에 넣었고 미경 씨는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사탕은 좀 주지 말아주세요. 미경 씨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탕 하나 준 게 그렇게 잘못인가? 나는 이 아이 할머니다. 이 아이를 예뻐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내 손주를 내 마음대로 예뻐하는 것까지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라는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미경 씨는 한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면 또 뭐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민서를 데리고 오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그 시간 동안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웃집 마당에 핀 꽃을 보셨습니다. 참 예쁘게 피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 들어가서 꽃을 왜 여기에 심었냐 물은 왜 이렇게 자주 주냐 하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정원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요.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민서는 내 피가 흐르는 아이지만 민서를 키우는 정원 사는 며느리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 정원에 들어가서 이 꽃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지시하는 순간 꽃 구경은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미경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그때 사탕 건 할머니가 미안했어. 앞으로는 네가 하는 대로 따를게. 며느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번 주말에 민서 데리고 갈게요. 그 주말 미경 씨는 사탕 대신 빈손으로 손주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손이 사탕 가득한 손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아유, 우리 민서 또 컸네. 그냥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민서를 할머니 품에 안겨줬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이 말이 입에서 올라오면 한 번만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요즘은 또 다르겠지. 엄마가 제일 잘할 거야. 이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 시어머니입니다. 담장 너머로 예쁘다고 웃어주는 구경꾼, 그 자리가 할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이 편하고 며느리도 기꺼이 손주를 안겨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인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마음에도 잔고가 생깁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재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6살이신 재호 할아버지는 3년 전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 평생 모은 3억 5천만 원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다 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그 믿음 하나로 통장을 비우셨습니다. 처음 1~2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꼬박꼬박 전화를 했고 명절에는 용돈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빠졌고 며느리도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이 바빴던 것입니다. 문제는 재호 할아버지 무릎에서 시작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고치는데 도와달라는 것인데도 그 전화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빠듯해릴게요. 빠듯하다. 이 한마디가 재호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는지 아십니까? 재호 할아버지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빈 통장을 하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돈은 다 인출한 통장입니다. 쓸모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통장을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셨습니다. 잔액 0원? 그 숫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남은 빈자리가 그 숫자보다 더 컸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내준 자존심은요, 할아버지가 잃은 것은 3억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잃은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 먹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사 입는 그 당연한 자유.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자유가 돈이 사라지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집의 열쇠입니다. 내 집인데 열쇠를 남에게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에 들어가려면 남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약을 사려고 해도 옷을 사려고 해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겪어본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개의 서랍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서랍은 생활비 서랍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넣어 두십시오. 두 번째 서랍은 건강 서랍입니다.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 이 서랍은 절대로 자식에게 열어주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서랍의 열쇠는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랍은 제가 품위 서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며느리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돈, 손주에게 용돈 10,000원을 줄 수 있는 돈, 내가 좋아하는 옷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작은 돈이 여러분의 어깨를 펴줍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 아들 통장에 있는 1억보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만 원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화단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지난주에 며느리한테 삼겹살을 사줬어요. 내 돈으로 사주니까 며느리도 부담 없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3억을 줄 때는 듣지 못한 그 고맙다는 말을 3만 원짜리 삼겹살에서 들었습니다. 끝까지 내 열쇠를 쥐고 사는 것,
그것이 며느리에게 정을 퍼붓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며느리를 딸이라는 틀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말을 바꾸었습니다. 반찬을 멈추었습니다. 손주에게 쏟던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열쇠도 꽉 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요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아무도 내 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화기도 조용합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어제까지는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 반찬 걱정으로 하루가 빡빡했는데 오늘 갑자기 할 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표를 다 떼고 나면 거울 앞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였지? 이 질문이 가슴을 치는 순간이 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복순 할머니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며느리에게 반찬 보내기를 멈추셨습니다. 전화 기다리기를 멈추셨습니다. 아들 집 청소하러 가는 것도 그만두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석 달이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고 하셨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밥, 아이들 밥, 며느리 올 때 준비, 손주 올 때 준비. 새벽에 눈을 뜨는 이유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춘 뒤에도 몸은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아무도 밥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멍하니 계셨습니다. 뭘 해야 하지? 이 물음이 매일 아침 반복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발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여전히 며느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냥 걷고 계셨습니다. 별다른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구청 앞을 지나는데 문화센터 입구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 교실 수강생 모집. 할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붓이라는 것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쓰게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세로로 한 획 긋고 옆으로 한 획 쓰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복순 할머니는 그 글자를 쓰면서 손이 굳었습니다. 내가 나라는 글자를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였지? 내가 나를 생각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엄마라는 글자, 아내라는 글자, 할머니라는 글자만 쓰면서 살았습니다. 나라는 글자는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나 딱 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를 쓰는데 7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나라는 글자를 얼마나 자주 쓰고 계십니까? 복순 할머니는 서예 교실에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먹의 냄새가 좋아졌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감촉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이 끝나고 자기 글씨를 바라보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복순 할머니에게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 뒤 할머니는 나라는 글자를 화선지에 크게 쓰셔서 거실 벽에 걸어두셨습니다. 솜씨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에는 72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며느리가 벽에 걸린 글씨를 보았습니다.
한참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글씨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 두 글자가 복순 할머니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멋있다고 말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반찬을 보내고 용돈을 주고 집을 치워줄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글씨 한 장 쓴 것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는 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예용 붓 한 자루입니다. 누구와도 같이 쓰지 않는 자기만의 붓입니다. 깨끗한 천으로 감싸서 서랍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누구한테 빌리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산 첫 번째 물건이에요. 장자라는 옛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을 잊어야 신발이 편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발이 신경 쓰이면 어떤 신발을 신어도 불편합니다. 발의 존재를 잊을 만큼 편안해져야 신발도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역할에 매달리고 있으면 어떤 관계를 맺어도 불편합니다. 그 역할을 잊을 만큼 나 자신이 편안해져야 며느리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세네카라는 서양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이른이 넘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든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72에 처음으로 나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20분씩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면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꽃이 몇 송이인지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한 곡 틀어놓고 눈을 감고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트에 오늘 하루 3줄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뭘 느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시간입니다.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며느리한테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쓸모없는 시간, 그런데 바로 그 쓸모없는 시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루에 15분? 그 15분이 아무 쓸모없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쓸모없는 15분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숨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가 되었을 때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주 앉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나눈 대화의 대부분이 자식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학교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자식이라는 공통화제가 사라지면 두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과 자식 이야기가 아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요즘 뭐가 맛있더라?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나는 요즘 이런 것이 좋아졌어. 이런 사소한 말이 실은 4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를 보내주고 자식을 보내주고 나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사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 엄마도 아빠도 아닌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노년에 시작되는 두 번째 연애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딸이라 부르면서 딸의 역할까지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정답 없는 시험 문제가 되어 며느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귀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김치 항아리처럼 뚜껑 닫고 기다려주면 제맛이 나는 날이 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동철 할아버지는 수고 많다. 이 5글자로 며느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3초만 멈추면 10년 묵은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되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그것이 어른의 말입니다. 정성껏 보낸 반찬이 며느리에게는 유통기한 안에 해치워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대신 함께 웃으며 밥 먹으러 나가는 것. 그 선택 하나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손주는 내 피가 흐르지만 그 정원의 주인은 며느리입니다. 담장 너머에서 예쁘다고 웃어주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열쇠는 끝까지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으면 며느리한테 삼겹살을 사줄 수도 있고 나를 위해 따뜻한 내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자유가 내 허리를 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나라는 글자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해도 괜찮습니다. 그 글씨는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쓴 글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돌볼 때 비로소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조용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채운 사람은 며느리한테 서운함을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웃고 있으면 됩니다. 그 고요한 미소가 어떤 잔소리보다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부엌에서 혼자 국을 끓이던 순자 할머니가 떠오르셨습니까? 대문 밖에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던 동철 할아버지가 떠오르셨습니까? 빈 통장을 꺼내 보던 재호 할아버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글자를 쓰던 복순 할머니가 떠오르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들보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깊고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더 아프고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이랬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곳은 조용히 털어놓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한 줄을 적으시면 누군가가 읽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제가 드리는 어떤 말보다 클 수 있습니다. 혼자 삼키고 있던 말을 여기에 놓고 가십시오.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밤을 데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보내주십시오. 같은 나이의 친구분이 계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언니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잠자리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탓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 쓰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이제는 조금만 나에게 돌리자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한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명절에 못 온다고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가 할머니보다 엄마를 더 따른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관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엌에 가셔서 찻잔을 하나 꺼내십시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누구 줄 차가 아니라 나를 위한 차를 한 잔 우려 주십시오. 따뜻한 물이 찻잔을 채우는 동안 잠깐 서서 그 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모금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참 애썼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남에게 해주기만 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그 한 모금의 차가 며느리에게 보낸 100개의 반찬통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저 김영석은 다음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러 와 주시는 한전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우리에게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다 살아낸 뒤에 조용히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의 걱정도 하지 마시고 깊이 주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충분합니다.